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 문헌의 검토라고 돼 있는 데를 좀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뒤에 가서 넘어가서 또 상세히 좀 봐야 되는 게 실험 연구법 같은 게 있고요. 서베이 방법 같은 게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얘네들은요. 서베이나 실험 연구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실험 연구다라고 했을 때에 얘가 자연과학 연구 방법하고 거의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고, 그다음에 서베이 방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서베이는 다량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다량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통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실증적 연구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연구를 필요로 하는 그 사회 집단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연구 대상자들하고 깊이 있게 뭐 면접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또 해석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될 텐데, 자 이제 근데 뭐 필요한 것들은 뒤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문헌에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제 문헌 연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문헌 연구법은 이제 이거는요 실증적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실증적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해석적 연구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왜요? 왜 양쪽 다 되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헌 연구법이다 그랬을 때는 기존의 연구 결과, 기존의 연구 내용,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제 참고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혹은 있잖아요. 각종 수집된 정보들, 수집해서 가공된 정보 같은 것들이에요. 가공된 정보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해석적 연구에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있잖아요. 가설을 설정해야 될 때 가설 설정 시에도 주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느닷없이 그냥 뜬금없는 이런 걸 가져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어 던져놓고 그걸 가설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가설이 되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있잖아요. 어떤 상식 수준 내지는 기존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좀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 정도 주제라면은 연구해 볼 만한데 요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느낌은 줘야 되거든요. 그 느낌을 줘야 되는 거라서 가설을 설정할 때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죠. 기존의 문헌을 참고해서 가설을 설정하곤 합니다. 자,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헌 연구법으로 볼 때는요. 2차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자료의 활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1차 자료는 날거 자료예요. 날거 자료. 우리가 뭐 표본을 설정해서 거기서 설문지를 뭐 회수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실험을 막 진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딱 봤다든가 뭐 아니면은 또 참여해 가지고 어떤 사회 집단의 행태들을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봤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1차 자료예요. 1차 자료. 1차 자료인데 이걸 한 차례 가공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놓고 있으면 그건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건 2차 자료가. 그래서 2차 자료 활용이다. 문헌 연구는 문헌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1차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자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공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구만요.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좋은 장점 뭐니 해도 이 문헌을 참고해 보면은 요거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감되죠. 내가 1차 자료부터 수집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요. 이 문헌의 신뢰성 여부가 좀 걸리는 거예요. 문헌의 신뢰성 여부가 관건이다. 자, 문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헌을 활용한 연구도 오류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봐두시고요. 예, 이 정도 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문헌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목적,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탐색하거나, 조사 설계 시 오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설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정, 뭐,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 연구 설계 과정에서도 기존의 이제 연구나, 문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연구 수행에서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자료원에 접할 제공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구 전 과정에 수행된다. 가설 설정 시 활용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상 연구 전 과정, 연구 전체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연구 전 과정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죠? 네, 거기 있구나. 검토의 시기. 자, 특히 연구 시작과 동시에 철저한 검토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설, 요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연구 주제 선정 과정도 있거든요. 연구 주제 선정도 그렇고 그때에도 또 참고를 해요. 기존의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또 검토해서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볼까? 라고 할 때도 또 참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에 걸쳐서 다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절차입니다. 연구 문제 정의, 그 다음에 기존 문헌 검토 대상 선택, 문헌 검색, 개별 문헌의 검토 및 평가, 종합면 해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헌 검색 방법이 직접 검색도 있고 2차 통로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인용 문헌 색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연구 윤리.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전제가 이제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자, 이제 연구 대상이요.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어떻게 돼요?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윤리성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일단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연구자 있잖아요. 자, 연구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를 또 확보해야 돼요. 신뢰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신뢰도가 확보될 필요가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연구 과정에서도 이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연구 윤리도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요, 이것이 이제 영향력이 있어요. 연구 결과의 활용도 있지만 활용 및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파급 영향 같은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활용 및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들을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일단요,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실험을 진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런 거죠. 그 게임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요. 일부 이제 학생들은 거기 이제 뭐 비교 대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우리 이제 실험 집단이라는 것도 두고 통제 집단이라는 것도 두는데, 실험 집단은 그대로 통제 집단은 그대로 두면서도 실험 집단으로 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게임방으로 계속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게임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평가하는 겁니다. 두 집단을 평가 점수,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 실험 대상자들을 끌고 가서 게임을 또 막 시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딱 보고
야, 이거 내 가설이 맞았다. 옳았다. 즉 게임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게임의 중독도가 심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 학습의 집중력 같은 게 많이 저하되는구나. 이렇게요. 예?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저하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설은 참이었다. 나의 가설을 인용하노라. 이렇게 하고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연구 대상자가 되었던 그 아이들, 게임에 많이 노출됐던 그 아이들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방법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게임에 막 중독돼가지고 이제 막 거기에서 공부는 다 때려치고 난 프로 게이머가 될 거예요. 아, 차라리 진짜 게임에 대해서 진짜 흥미가 있고 재능도 좀 있고 프로 게이머가 되는 거는 좋죠. 그런데 뭐 그리고 게임을 좀 어느 정도 즐긴다 정도로 통제 가능한 또 일부 사람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자제력을 잃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연구 윤리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요 그 연구 실험을 이런 걸 했잖아요. 뭐였냐면요 감옥, 응? 예, 대학 공간에 지하를 일부를 개조를 해가지고 감옥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서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일부는 이제 간수가 되고 일부는 또 이제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하는 행태들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에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역할이 주어져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누군가 관찰하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죄수는 죄수대로의 그 행태를 보이고 간수는 간수대로의 행태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가 진짜 죄수가 아닌데 막 탈옥 시도하고 막 그런 간수도요 뭐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야 너 뭐 탈옥하려고 그래? 막 이러고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이요 굉장히 또 중요한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던 그 군인들이 독가스를 살포해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 이거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연구 대상자를 모읍니다. 모아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라 그래요. 근데 버튼을 조작하면 그 조작할 때마다 전기 충격이 벽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거짓이었죠. 실제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게 아닌데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컨셉이었고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레벨을 올릴 때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비명 소리가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으악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다가 더 올리세요. 옆에서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으니까요. 우리가 책임질 거니까 괜찮아요. 버튼 누르세요. 그럼 막 적는 척하고 막 하고 있는데 막 해.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다음 단계 올리세요. 최고의 단계를 올리세요. 막 그러면 상대방에서 으악 하고 비명도 끊겨 이제 막 조용해. 죽었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상황을 주고 자꾸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지시를 내리고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게, 야, 나치의 이 만행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응? 우리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말이에요. 응? 아이만이라고 그거에 이 나치 학살에 앞장섰던 인물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 재판에 올렸더니 이 사람 평범한 가장. 집에서는 되게 자상한 아버지. 뭐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 실험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는가에 대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실험에 참가했던 연구 대상자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실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순간 어때요? 엄청난 자괴감이 들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 윤리를 지켜줘야 되겠다.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다 밝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향후의 삶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됐죠? 사례 충분히 됐죠? 연구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신뢰도의 확보도 필요한데, 연구자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자꾸 인용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요, 이거 연구를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데이터 마사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봤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연구 윤리에 벗어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막 예를 들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결론 내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4대강 사업할 때요. 4대강 하면 물 맑아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과학자 중에 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제대로 하라고 하든,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라고 하든, 아니면 학계에서요 좀 퇴출시켜야 될 대상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화나더라고요. 이 녹조 라떼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아이, 거기다 뚝을 맞고 물이 흐르지를 않는데 그 물이 더 맑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지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주고, 그 다음에 연구 과제 같은 거 따가지고 그걸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연구자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예요.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벨상을 받았던 한 과학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이제 노학자가 됐죠. 나이가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 노벨상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뭐 그 사회단체 혹은 기업 이런 데서 연구 지원비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막판에 가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인종에 따라 가지고 학습 능력이나 이런 지적 능력에 격차가 있더라 라는 거를 발표해요. 예? 아니, 그게 글쎄 맞을까? 그 실험도 그 연구도 물론 잘못됐을 수도 있죠. 결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설령 그 결과가 맞다 손치더라도요, 그거 왜 연구하는 거예요? 왜 연구하는 거죠? 뭘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종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인종에 대한 차별적 그 논리로 이것이 악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이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서 학자라면 학자적 양심을 걸고 그런 측면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해야 해요. 안 한 겁니다. 그게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영향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불거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학자에 대해서 연구비를 막 지원해줬던 데들이 연구 지원을 싹 다 끊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인종차별적 기업이다 이렇게 막 낙인 찍히고, 소비자들한테 막 또 이렇게 좀 배척당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른 뜨고 그러고 손 떼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되죠? 이런 게 이제 연구 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가봅니다. 연구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 대상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날조, 위조가 있어요. 이건 아예 거짓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변조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막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걸맞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변조하기도 하고요. 표절을 하거나 이중계제 하는 것도 연구 윤리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여러분, 저기 그 논문 표절도 되게 크게 봐서 우리 막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 논문 표절했다고 막 그 장관 후보자 됐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방송인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 방송에서 막 하차도 하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 연구 윤리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중 게재도 있어요. 자기 복제처럼 여기다 올린 걸 또 저기다 올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중 게재.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자기 뭐 저 조교들한테 연구 다 시켜놓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연구윤리에 벗어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충돌되는 건요. 연구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구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연구 윤리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연구의 자율성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절충점을 좀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이해관계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관계 문제. 어떤 그 연구자도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 확신, 또 자기의 경향성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 성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가졌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론적일 수도 있고 갈등론적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건.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러려면요. 그거를 일단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할 때 특히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도출할 때까지는 자기 성향을 중립화 시켜놓고 해야 돼요. 그때는. 자꾸 안 그러면 아까 막 저 날조, 위조, 변조 이런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가치 중립성의 태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맞죠?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자적 양심이 보수였다? 진보였다.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는 밤낮 나가지고 장난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연구의 방향성이. 그런 거가 이제 연구 윤리에 걸리는 대상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문제인데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주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 얘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이제 넘어가서 연구의 과정과 모형이 있습니다. 연구의 과정과 모형이 있는데 기본적인 연구 과정을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실까요? 기본적인 연구 과정, 연구의 절차가 있습니다. 연구 절차. 연구 절차가 있는데요. 연구 절차가요. 일단은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이제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뭐가 나와요? 문제를 인식하고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가설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뭐가 맞을지 뭐가 틀릴지 이런 거를 분간을 해가지고 가설 설정할 때는 항상 이제 원칙이 이거는 이것 때문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겠다는 목표가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뭐뭐는 뭐뭐다 라는 식으로 정의가 돼서 그 인과성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설 설정할 때는. 그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설계를 합니다.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연구 설계를 해요. 연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